전 세계학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수 제자가 신라에 왔다는 믿기 힘든 증거가 한국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재임 시절에도 긴밀히 협력해온 유네스코가 이번에 직접 검증에 나섰고 3D 스캔으로 재현된 자료 앞에서 학계 원로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우연이라며 우기던 주장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국의 보존팀은 정체불명의 해킹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혹시 알려지면 안 되는 진실이라도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국인조차 몰랐던 한반도의 역사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저는 프랑스 국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담당관 알랭 마르탱입니다. 제게는 인류의 거대한 역사를 재구성하는 세계 종교 전파 경로 프로젝트의 총괄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었죠. 파리의 유서 깊은 회의실, 묵직한 공기 속에서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모여 앉아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수세기 동안 수많은 이들의 믿음이 오갔던 길을 표시한 거대한 지도가 펼쳐져 있었네요. 그 지도는 제게 익숙한 역사의 흐름을 웅변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자부심과 함께 이 위대한 과업의 첫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의 대형 스크린에는 붉은 선들이 굵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들은 모두 인도를 출발하여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평원을 지나 중국의 고대 왕조에 닿아 있었죠. 학자들의 모든 논의는 이 정해진 길 위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누구도 그 경로에서 단 한 뼘도 벗어난 곳을 상상하지 않더군요. 그들에게 동아시아의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반도는 그저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서 비켜난 조용한 변방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그 누구의 입에서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땅처럼 말입니다. 그때 회의장의 정적을 깨고 한 사람의 손이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독일에서 온 소피아 로렌츠 박사. 그녀는 평소에도 조용했지만 자신의 신념 앞에서는 누구보다 단호한 학자였죠.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 역시 이 위대한 여정의 후보지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한쪽 구석에서부터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 웃음은 금세 회의장 전체로 번져나가는 듯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원로 역사학자는 한국은 그저 중국 문화의 영향 아래 있던 변방에 불과하지 않냐며 반문하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학자의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의 뜻을 표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반응이 무례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제 이성은 그들의 편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속으로는 소피아 박사의 제안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굳이 확실한 증거들이 넘쳐나는 길을 두고 가능성 희박한 곳에 시간과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제 노트 위에는 한국, 가능성 낮음이라는 회의적인 메모가 남겨졌습니다.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서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소피아 박사는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열정에 감탄하면서도 마음속에 의심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긴 논의 끝에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지만 아주 작은 이변이 있었네요. 한국은 한번 가서 확인이나 해보라는 냉소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까스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마도 소피아 박사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동료들의 배려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결정이 탐탁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정해진 이상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여정에 예상치 못했던 목적지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이 결국 의미 없는 시간 낭비, 즉 소모성 출장으로 끝나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번 한국 방문이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문장을 적게 될 제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임무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익숙하고 확실한 경로를 따라 인도의 케랄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성 토마스의 전승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죠. 수세기의 먼지를 뒤집어 쓴
고대 공동체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저는 기독교의 동방 전파가 얼마나 오래된 역사인지를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기록들은 하나같이 경이로웠고 현지인들의 믿음은 뜨거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에 충분했네요. 하지만 그 모든 발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케랄라의 이야기는 이미 학계에 널리 알려져 교과서에도 실린 내용이었으니까요. 제게 필요한 것은 기존의 역사를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역사의 새로운 조각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칠간의 조사 끝에 별다른 소득 없이 노트를 덮어야 했습니다. 의미는 컸지만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여정의 시작은 꽤나 밋밋하게 흘러갔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중국의 고대 도시 시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781년에 세워진 거대한 경교비를 마주하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수천 자의 문장들은 천년이 넘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더군요. 그 웅장함 앞에서는 누구라도 경외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비석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장엄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감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경교비의 내용 역시 제가 이미 알고 있던 것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 노트에는 새로운 증거 없음이라는 실망스러운 문장만이 반복해서 적힐 뿐이었네요. 출장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의 기대감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한계가 명확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지쳐가는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다음 계획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회의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회의장에서 한국을 언급했던 소피아 박사의 제안이 점점 더 근거 없는 주장처럼 느껴졌거든요. 인도와 중국이라는 거대한 증거 앞에서도 새로운 것을 찾지 못했는데 역사의 변방이라 불리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녀의 빛나던 눈빛이 어쩌면 학자적 확신이 아닌 맹목적인 희망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향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케랄라에서 만났던 한 현지 연구자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더군요. 아주 오래전부터 동쪽 끝 한국에서도 비슷한 흔적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미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덮었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국까지는 가봐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차피 예정된 출장이었고 이대로 돌아간다면 소피아 박사를 볼 낯이 없었으니까요.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제 성미에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끝까지 가보겠다는 오기가 생겨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눈앞에는 그 어떤 혼잡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펼쳐졌죠. 복잡한 절차 없이 안면 인식만으로 통과하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다국어 안내 표지판과 부드럽게 동선을 안내하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잘 짜인 거대한 시스템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네요. 저는 수화물을 찾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습니다. 놀랍게도 제 가방은 도착한 지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분 단위로 정확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에 저는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고 말았죠. 공항 와이파이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즉시 연결되었고 제 휴대폰에는 곧바로 한국의 대중교통 앱을 설치하라는 알림이 뜨더군요. 모든 것이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박지훈 교수의 첫 인상은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악수를 청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친절과 편리함이 결국은 아무런 성과도 없는 시간 낭비를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저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며 속으로 이번 조사가 부디 헛걸음이 아니기만을 바랐습니다. 제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을 겁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향긋한 커피 향과 함께 강렬한 김치와 마늘 향이 동시에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낯선 조합 속에서 저는 편리함과 이질감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이 나라의 첫 인상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박 교수를 따라 공항철도 개찰구로 향하는 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카드 한 장을 단말기에 가볍게 대는 것만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삑 하는 경쾌한 소리에서 저는 이 나라가 가진 효율성의 단면을 엿보는 듯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저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너무나 잘 정돈되어 있구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로 위의 자동차들은 약속이나 한 듯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죠. 첫인상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유기체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공항철도에 올라 좌석에 앉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좌석 머리 위 작은 화면에 다음 역과 환승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열차가 잠시 멈출 때마다 정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환승역에 도착하자 열차 문과 스크린 도어는 정확히 동시에 열렸고 바닥에는 환승 경로를 안내하는 각기 다른 색깔의 선들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겠더군요. 박 교수는 교통카드 한 장이면 지하철, 버스, 택시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에게 되물었죠. 단 한 장의 카드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내부에는 CCTV와 비상벨,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도가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안내 방송은 한국어를 시작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순서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서울역에서 KTX로 갈아타는 과정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제 휴대폰에 설치된 앱이 정확한 승강장 번호와 출발 시각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저 앱의 안내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나라는 시간 약속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거대한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냈구나. 제 마음속의 편견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습니다. 김해에 위치한 수로왕릉. 저는 그곳에서 마침내 첫 번째 단서와 마주했습니다. 왕릉 입구에 세워진 비석에 선명하게 새겨진 한 쌍의 물고기 문양, 쌍호문이었죠. 저는 확대경을 꺼내 들고 문양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낸 문양은 희미했지만 분명 물고기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었으니까요. 물고기 문양은 세계 어디에서나 흔하게 발견되지요. 제가 툭 던지듯 말하자 박 교수는 곧바로 제 말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릉의 상징으로 물고기 문양이 사용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잠시 후 한 지역 사학자가 다가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서는 정월대보름이 되면 집집마다 물고기 문양을 붙이는 풍습이 남아있다는 설명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민속으로까지 이어진 상징이라니 하고 나지막에 읊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얼마든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 펜촉은 여전히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릉 경내에 설치된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내판 한쪽 구석에 붙어있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비추자 유물의 상세한 이력과 관련 연구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화면이 나타나더군요. 이 모든 것이 흥미롭기는 했지만 제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를 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곳의 유산 관리 방식만큼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유물과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이토록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는 모습은 처음 보았거든요. 저는 박 교수에게 이 시스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그는 막힘없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준비성은 정말 철저해 보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 국제 뉴스에서 한국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발견된 기독교 흔적, 과장 혹은 조작 논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은 저희 조사를 폄하하고 있었죠. 특히 중국과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주장이 민족주의적 환상에 불과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제 이메일함에는 익명의 동료들로부터 한국 측의 주장에 휩쓸리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까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모두 과대 해석된 결과물은 아닐까.
어쩌면 나는 이들의 잘 짜인 각본 위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박 교수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증거로 보여주겠다며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침착한 태도에 저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질서정연한 도로와 정확한 신호 체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각자의 규칙을 지키며 움직이는 자동차들의 행렬. 그것은 마치 이 나라가 가진 방식, 즉 차분함과 철저한 준비성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과연 저들의 저력은 문화유산 현장에서도 똑같이 발휘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질문을 던지며 다음 목적지를 향했습니다. 영주 깊은 산속. 우리는 바람 소리만이 가득한 고요한 숲속에 자리한 도마바위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위 표면에는 아주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문양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언뜻 보기에는 히브리어나 알파벳과도 닮아 보이는 흔적들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이 문양들이 토마텀이라는 이름으로 읽힐 개연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살짝 떨리는 듯했네요. 하지만 함께 동행했던 일본인 학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그것이 고대의 흔적이 아니라 후대에 누군가가 장난으로 새겨놓은 낙서일 뿐이라고 일축해버렸죠. 그의 단정적인 태도에 현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섣부른 추정은 양쪽 모두에게 위험하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 흔적은 분명 더 깊이 있는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노트에는 아직 어떤 결론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장을 지키던 관리인이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들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안에는 이 바위에 대한 그동안의 보존 처리 기록과 비파괴, 성분 검사 리포트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라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된 데이터는 그 어떤 주장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법이었죠. 제 노트에는 마침내 새로운 문장이 적혔습니다. 현장의 단서는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해석은 아직 유보한다. 그때 한 현지 주민이 우리에게 다가와 낡은 족보와 고문서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집안에 대대로 이 바위에 대한 기록이 전해져 내려왔다고 말했죠.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문서에는 바위의 문양과 관련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시에 인근 지자체 박물관에서는 이 문서의 3D 스캔 데이터와 보관 이력, 그리고 촬영 타임라인까지 즉시 공개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은 곧바로 공개된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이 데이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잠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시민과 박물관, 그리고 지자체가 이토록 빠르고 완벽하게 합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한 편의 공연을 보는 듯했습니다. 박 교수는 제 표정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사람이 곧 시스템이고 시스템이 곧 사람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소피아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말했던 한국의 힘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소피아 박사에 대한 깊은 신뢰가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동 중에 우리는 잠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박 교수는 따뜻한 호두과자 한 봉지를 사서 제게 건넸죠.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한 것과 달콤한 팥, 그리고 고소한 호두가 어우러진 맛은 제가 알던 마들렌과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으며 그 맛이 참 독특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칭찬에 박 교수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인들은 외부의 문화를 받아들이되 그것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소화해내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질서정연한 주차선과 정확한 위치에 세워진 표지판, 그리고 완벽하게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쓰레기통을 바라보았습니다. 맛 하나에도, 길 하나에도 그들만의 방식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노트에 그 인상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팀의 장비를 묵묵히 정리해주던 스태프들의 손놀림에는 조금의 군더더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히 과거의 흔적을 둘러싼 해석 싸움이 아니라
이 나라가 가진 독특한 방식의 확인 과정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와 시스템.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움직이는 진짜 힘일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우리는 경주 괴릉에 도착했습니다. 등을 지키고 서 있는 서역인 무인석 앞에 서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깊고 움푹 들어간 눈, 길게 늘어뜨린 수염, 그리고 낯선 이국의 표정. 그 모습은 제 머릿속에 잠들어 있던 사마르칸트의 어느 유적에서 보았던 조각상의 기억과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박 교수는 신라가 이미 오래전부터 바다를 통해 세계와 교류하던 국제적인 나라였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일본인 학자는 즉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이 무인석이 활발했던 무역의 흔적일 뿐, 종교가 전파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지적은 날카로웠고 논리적으로도 빈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의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논쟁의 한가운데 서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의미의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의 유물을 두고 이토록 첨예하게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문제의 해답이 더 이상 현장이 아니라 차가운 문헌과 객관적인 데이터 속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감했습니다. 이제는 도서관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요한 고문원 열람실. 저는 하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고려사 원문을 펼쳤습니다. 수백 년 된 종이의 감촉이 손끝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저는 숨을 죽인 채 한 글자 한 글자 눈으로 좇았습니다. 마침내 제 눈이 한 문장에서 멈추었습니다. 원나라에서 온 경교도가 개경에 머물렀다. 그 문장을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파들은 이마저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들은 고려사의 이 기록이 불확실하며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내보냈죠. 그들의 반박은 끈질겼습니다. 그러자 박 교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문헌과 사료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는 여러 기록들을 교차 검증하며 경교도의 존재가 단지 하나의 기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준비성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노트에 굵은 글씨로 단 두 글자를 썼습니다. 부정불가. 이제 더는 이 역사적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소피아 박사가 저를 보며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했다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마침내 진실의 문턱에 거의 다다랐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 파일을 정리하던 중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외부의 해킹 공격으로 인해 파일의 일부가 손상되고 만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은 자료 조작 시도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의 디지털 보안팀이 즉시 사무실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각자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을 시작했죠. 백업 서버와 무결성 로그, 그리고 파일 수정 이력 기록이 순서대로 확인되었고 순식간에 손상된 부분이 완벽하게 복원되었습니다. 동시에 자원봉사 통역사들은 외신 기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복구 과정을 침착하고 투명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디지털 보안팀은 이상 없음이라는 공식 확인서를 제게 건네주었죠. 저는 눈앞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조차 이토록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깊은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이곳은 위기 상황에서조차 시간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편에는 마지막 의심의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보고 겪은 이 모든 것이 한국 측이 철저하게 준비한 하나의 잘 짜인 장면은 아닐까. 그런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죠.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숙소를 빠져나와 서울의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출근 시간에 지하철 내부는 수많은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앞에 서 있던 한 승객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119에 신고를 했고, 다른 사람은 즉시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주변 승객들을 통제하며 안전선을 확보했습니다. 한 청년은 AED의 위치를 큰 소리로 외치더군요.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역에 대기하고 있던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쓰러진 승객을 침착하게 들것으로 옮겼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조금의 동요나 혼란도 없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연출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일상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총회 발표를 앞둔 마지막 검토 회의. 여전히 반대파들은 제가 제시한 증거들이 그저 우연의 나열일 뿐이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완강했죠. 바로 그때 한국 측 관계자가 회의장으로 들어와 추가 자료가 정리되었다며 디지털 아카이브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곳에는 최근 경북의 한 박물관에서 정리 작업을 마친 새로운 고문서의 스캔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스캔본의 내용을 확대했습니다. 그 문서 안에는 놀랍게도 물고기와 떡의 기적 이야기가 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전해져 내려왔다는 기록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쌍어문과 오병이어.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유물과 문헌, 민속, 그리고 보관 이력과 3D 데이터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증거들이 마침내 하나의 완벽한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제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제 더는 부정할 수 없다.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것은 한 사람의 날카로운 주장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끈질긴 기록의 축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여정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세계 앞에 당당히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총회 당일, 저는 연단에 올라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김해의 쌍호문에서부터 시작해 오병이어 문양, 도마바위의 흔적, 고려사의 기록,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의 3D 스캔 데이터와 보관 로그까지 모든 증거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하나씩 엮어 나갔습니다. 제 뒤의 대형 스크린에는 각 데이터의 정확한 출처와 검증 절차가 간결한 도표로 표시되었습니다. 회의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발표를 이어가던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향해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하나의 우연이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나 여러 지역과 여러 기관에 걸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며 반복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 질문에 회의장은 잠시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윽고 몇몇 학자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의 의심이 아닌 놀라움과 경탄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장 완강하게 반대하던 학자들조차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날카롭던 질문은 이제 이 발견의 의미를 묻는 부드러운 질문으로 바뀌어 있었죠. 저는 준비한 마지막 문장으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이 쌓아 올린 누적의 결과물이라고 말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과소평가했던 저의 과오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단지 동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세계사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었다고 확신을 담아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고백이 끝나자 조용히 시작되었던 박수 소리는 어느새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어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동안 소피아 박사를 조롱했던 몇몇 학자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소피아 박사는 괜찮다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면 된다고 말하며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었죠. 저는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여 존경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해안이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땅속에 묻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이 프로젝트의 공기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 후
유네스코는 한국의 체계적인 유산 관리 모델을 공식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자체와 박물관,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협력하는 방식이 전 세계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자들로부터 한국 답사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역사의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 소식을 차분하지만 깊은 자부심을 담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들은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하게 자신들의 일상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훗날 프랑스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증거는 요란하게 소리치지 않지만 그 어떤 목소리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소피아 박사는 학계의 중심으로 재평가되었고 수많은 공동 연구를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제 책상 위 지도에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여백이 아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개인적인 휴가를 내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박 교수와 함께 작은 식당에 마주 앉아 뜨끈한 국과 밥을 먹었죠. 저는 그때 휴게소에서 먹었던 호두과자가 아직도 생각난다고 말했고 우리는 함께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평범했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김해의 바위 앞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돌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잠시 고민하다가 한 줄을 더 썼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그곳은 세계사에 숨겨진 심장이었다. 노트를 덮으며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제가 배운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실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묵묵히 누적된 증거는 결국에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독교 관련된 신라의 역사를 넘어 한반도 2000년 역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는 수많은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온 흔적이며 결코 변방으로 치부되거나 지워질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유물 속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거듭하며 이 땅에서 살아온 여러분의 삶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폐허 위에서도 다시 일어나 학교를 세우고 굶주림 속에서도 자녀를 공부시켰으며 산업화의 거친 현장에서 흙먼지와 땀으로 길을 닦은 세대 바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은 보기 힘들어진 연탄, 공중전화 그리고 소박한 추억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기억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이어가는 여러분의 사명이고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발자취가 쌓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세계가 놀라워하는 힘으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그 기적은 바로 여러분이 세운 작품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